이제 다음으로는 임상미생물학 과목인데요. 제가 1탄 영상에서는 병원미생물학에 대해서 소개를 했었는데 일단 병원미생물이랑 임상미생물이랑 그 정의가 약간 다른데 병원미생물은 사람이나 동물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그런 미생물을 말하고 병원미생물학은 각 병원미생물의 성질이나 병원성, 전염성, 감염 경로라던가 매개 동물, 증상, 진단, 치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이고요. 반면에 임상미생물학은 미생물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의 검체를 가지고 배양 검사를 해서 환자에게 감염된 미생물을 동정을 하고 어떤 애인지 동정을 하고 이제 그 동정된 미생물이 어떤 항생제의 감수성을 보이는지 어떤 항생제를 투여를 했을 때 미생물이 살아나지 않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하는 학문이에요. 저희 학과는 병원 미생물학을 배울 때도 임상미생물학 관련된 그런 검사 방법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배웠고 미생물학 범위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이렇게 1, 2학기에 걸쳐서 과목명만 다르게 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미생물학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 필기본을 보시면 일단은 동정 흐름표를 먼저 파악을 해놓고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아무리 검사법을 많이 외우고 미생물에 따른 질병을 외워도 이게 어디에 속해 있는지 모르면 지식이 다 막 흩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험 기간에 공부를 하고 나서 시험 전에는 꼭 미생물 동정 흐름표 이거를 딱 보면서 흐름을 잡았고요. 이거를 플로우 차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정말 간단하게 나와 있는 플로우 차트고 제가 이 미생물학을 배울 때는 만들어 놓지는 못했는데 임상 세균학 및 실습이라고 올해 1학기에 배운 과목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과목에서 교수님께서 플로우 차트를 미리 나누어 주셔가지고 그거를 토대로 저만의 플로우 차트를 쫙 만들어 봤었거든요. 근데 플로우 차트만 가지고 공부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던 것 같고 왜냐면 플로우 차트를 본다는 거는 미생물에 대한 질병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쌓여 있다는 의미고 그거를 통해서 플로우 차트로 흐름을 정리해 나가는 방식이지 딱 처음부터 플로우 차트만 가지고 공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미리 이렇게 저처럼 균에 대한 특성들이나 생화학적 성상들 그리고 이 미생물이 일으키는 질병 관련해서 쭉 정리를 하고 암기를 한 후에 그 이후에 플로우 차트를 보면서 흐름을 정리해 나가는 것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문제집을 하나 추천을 해드리자면 바로 이 문제집입니다. 이 문제집은 이론이랑 실기 문제가 같이 있는데 이제 미생물 종별로 문제가 나와 있어가지고 이 균을 공부하고 나서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집이었던 것 같아요. 미생물학은 장내세균 외우기가 정말 고역이었어요. 외워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고 아직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설명하는 거 보고 참고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우선 KIA 반응은 모두 암기하셔야 되고요. 보통은 TSI 결과랑 같은데 그렇지 않은 균종들이 있어요. 그래서 TSI 반응이 KIA와 다른 균은 무조건 암기법을 통해서라도 암기하셔야 되고요. 인빅 테스트는 총 4가지의 검사법을 간단하게 포지티브, 네거티브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인돌, 메틸레드, 보저스 프로스카우어, 사이트레이트 테스트를 의미합니다. 각 검사법에서 나올 수 있는 검사 결과들, 양성균에는 무엇이 있는지, 음성균에는 무엇이 있는지 다 암기하셔야 되고요. 문제를 풀다가 나온 것들도 다 균종을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암기 후에는 이번에는 다른 가닥으로 암기합니다. 총 4개의 검사 결과가 포포네는 어떤 균종이 있는지, 네포네포에는 어떤 균종들이 있는지, 또 예외의 균종에는 뭐가 있는지 등등 그냥 자신만의 암기법을 활용하셔서 모두 외워줍니다. 저처럼 이렇게 앞글자만 따서 약자처럼 외우시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들만의 암기법을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나 교재에 없는 그런 균종들도 문제집에 나오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정리본에다가 꼭 추가로 정리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임상화학 및 실습 과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임상화학을 다른 학교는 어떤 식으로 강의가 열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학교는 임상화학이라는 과목을 2학기에 걸쳐서 배웠어요. 그래서 2학기 임상화학 때 배운 과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임상화학 첫 번째 파트로는 이렇게 기초 임상화학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체열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진공 튜브에 들어있는 항응고제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이 진공 튜브는 뚜껑 색깔을 보고 어떤 항응고제가 들어있는지, 그리고 순서는 어떻게 해서 체열을 해야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 파트로는 기구들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이렇게 용액을 담을 수 있는 기구나 센트리퓨즈라는 혈액을 원심 분리해서 혈장과 혈구를 분리하는 이런 기구들도 있고, 또 시약을 건조하게 보관할 수 있는 데시케이터, 이렇게 실제 임상에서 쓰이는 기구들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임상에서 그리고 실험실에서 많이 쓰이는 SI 기본 단위라던가 단위 전환하는 방법, 그리고 농도를 계산하고 용액을 제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임상화 과목은 좀 계산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론을 정리한 것만 계속 본다고 이해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꼭 국가고시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고요. 저처럼 화학이 약점인 분들도 많을 텐데, 임상화학은 그래도 그나마 일반 화학 배울 때보다는 좀 낫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사실 저는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활용했어요. 화학이 좀 약하다 보니까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조차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유튜브를 참고해서 많이 공부를 했고요. 용액을 제조하는 방법이나 농도 계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튜브에서 강사님들이 굉장히 많은 강의를 올려놔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영상을 보실 때에도 얘는 이렇게 공부를 했구나 정도만 참고해 주시고 많은 영상 매체들을 활용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도 관리 파트에 대해서도 임상화학에서 다루게 됩니다. 이제 임상병리사는 기계를 많이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런 의료기술직이거든요. 의료인이 아니라 의료기술직이에요. 주변에 임상병리사로 근무를 하기 시작한 친구가 있는데 정도 관리를 하는 부분이 제일 어렵고 제일 적응하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제 정리본을 보면 이렇게 정규분포 곡선이라던가 실내구간, 평균값 구하기, 최빈값, 변동계수 계산, 표준 편차 이런 통계학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문과였는데도 수포자여서 많이 힘들었어요. 1탄에서는 제가 흥미를 느꼈던 부분 위주로 설명을 했었고, 또 편입하고 나서 만족도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인병과에 오려고 하시는 분들께 알려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에 신나게 설명을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편입한 후배들이 말해줬던 게 뭐냐면, 제 1탄 영상을 보고 너무 재밌겠다 라고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막상 실제로 학교에 들어와 보니까 마냥 재밌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힘들었던 부분도 같이 말해주면 좋았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힘든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봤고요. 제가 이렇게 힘든 얘기는 안 하려고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어떤 학과를 들어가든 간에 힘든 부분은 각 개인마다 하나쯤은 있을 거고, 그걸 이겨내야 하는 거는 어느 과든 어쩔 수 없잖아요 라고만 생각을 했었죠. 근데 또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 부분도 말해줘야 입학하시는 분들이 그 힘듦에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힘든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요. 이번 영상은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기는 했지만 어쨌든 간략하게만 이야기를 전달해드리는 영상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고 다음 영상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